오는 22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등을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 날짜와 장소가 이미 정해졌고 또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0시를 기해 표준시를 30분 앞당기면서 남북한 표준시가 다시 같아졌습니다. 우리 외교부 등 4개 부처 장관들은 연평도와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 평화 수역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가 하나둘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서민화 벽지의 어린이들이 오늘 청와대를 방문해 미니운동회를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여러 행사가 열렸는데 연휴 이틀째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30대 남성으로부터 얼굴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왜 폭행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 대한항공 직원들은 2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총수 일가로부터 기내 면세품 판매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받아왔다는 주장도 새로 제기됐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이후 곧이어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 정상 간의 회담 날짜가 오는 22일로 정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앞으로 어떻게 이룰 것인지 등을 최종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이게 끝나면 다음은 북미 정상회담이죠. 한미 정상회담이 늦게 잡히면서 북미 정상회담도 예상보다 뒤로 잡혔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제반 사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명시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최종 협의할 걸로 보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미국에서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물밑 조율을 마쳤습니다. 한미 정상간의 통화에서 한미 정상이 공유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토대로 정상 차원에서의 공조와 협의를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도보다리 회담 내용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을 논의할 남북미 3자 회동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 등은 북미 회담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전망입니다. 한미 두 정상이 따로 만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4번째입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회담 장소는 결국 오늘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 3일 내로 발표하겠다고 한 게 지난 1일이었죠. 결국 약속을 못 지킨 셈인데 다만 장소나 시기가 이미 정해졌다는 말은 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특파원,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오전 중에는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발언이 없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미 총기협회 행사에 참석하기 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북한과 관련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짧은 기간 많은 좋은 일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 관련 발표가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nd also the trip is being scheduled. We now have a date and we have a location. We'll be announcing it soon. 네, 이 발언으로 오후에 있었던 미 총기협회 행사장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돌았지만 결국 트럼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씩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라면 이미 발표한 시점은 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한 내용 모두 합의가 됐다는 것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법한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틀 전 뉴스룸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정통한 외교 소식 등을 인용해 트럼프의 약속과는 달리 발표 시점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이미 미국과 북한 간의 개최 장소는 합의가 됐지만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안전을 위해 개최 장소 공개를 최대한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둘째는 막판에 판문점 개최라는 돌발 변수가 생겨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오늘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22일로 발표가 된 것으로 미뤄 북미 정상회담 일정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굳어졌다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 장소와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적당히 정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쯤에는 미국과 북한이 거의 같은 시간에 장소와 시기를 발표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렇다면 일정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럼 또 장소인데 어떻습니까? 판문점일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제3국일 가능성이 클까요? 예, 일각에서는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극비리에 워싱턴을 찾은 이유가 판문점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른 시점에 판문점이 아닌 싱가포르 등 제3국으로 내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 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문제가 당장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과 미국과의 문제이지 북한과 논의할 테마 자체가 아니라고 못 박은 겁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3만 2천 명의 병력이 한국에 있다면서 방위비를 절감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를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힌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이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다고 하는데도 왜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건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안익은 기자 나왔습니다. 안익은 기자. 네. 자, 북미 정상회담이 일정이 이제 당겨지면서 원래는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은 안 할 수도 있다. 건너뛸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일정이 이제 오는 22일로 잡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북한과의 회동이 오는 3, 4주 이내에 열릴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당초 5월 말에서 6월 초로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은 조금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청와대에선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빨라지면 경우에 따라선 한미 정상회담을 못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22일로 잡히면서 북미 정상회담은 그보다 한 주 뒤인 이달 마지막 주나 다음 달 초로 정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자, 결국은 뭐 5월 중에 있을 거라는 예상이 또 유력해서 지난주만 해도 유력했었는데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졌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이미 확정됐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날짜는 정해졌고 장소도 확보했고 곧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만 그 날짜와 장소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짜가 정해졌다는 것은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 보장 등 의제를 놓고 큰 틀의 합의를 마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통상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실무진에서 합의문을 놓고 미리 조율을 마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번처럼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결과에 대한 아무런 보장 없이 날짜와 장소를 확정지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김현기 특파원이 이렇게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워싱턴 측의 시각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날짜와 장소가 확정됐는데 왜 공개를 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실무진 사이의 세부 조율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은 두 차례 전례가 있었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역사상 처음 있는 회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적대 국가 정상끼리의 회담이기 때문에 의전, 보안, 경호 등 세부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근에 CVID가 아닌 PVID, 이제 영구히 이제 폐기하는 것을 새롭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북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거나 막판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폼페이오 장관이 기존의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대신 PVID, 즉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의 비핵화 요구가 기존보다 더 강화돼 추가 협의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예.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인 억류자 3명의 석방을 채널을 고정하라 이렇게 예고까지 한 뒤 후속 조치가 없는데 실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22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동안 한미 간의 정상이 전화 통화도 했고 또 정의용 안보실장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지만 이번에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은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등을 조율을 하게 되겠죠. 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다음 날인 28일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어제는 또 정의용 안보실장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회동도 이루어졌습니다. 22일 날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의 경험을 토대로 한미 정상이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설득할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즉 비핵화와 체제 보장 시간표는 어떻게 짜고 핵무기 폐기 과정에서 북미 상호 간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11시 30분 시계바늘을 오늘 0시로 돌렸습니다. 지난 2015년 표준시를 30분 늦춘 뒤로 평양과 서울은 시간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2년 8개월 만에 다시 같아졌습니다. 이것 말고도 판문점 선언은 하나씩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이 철거됐고 4개 부처 장관들은 오늘 연평도와 백령도를 찾았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란히 연평도와 백령도를 찾았습니다. 외교 안보 관련 주무부처 장관 4명이 이 지역을 동시에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을 주민들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결정해서 선물을 드리러 온 게 아니고 우리 어민들께서 무슨 것을 요구하는가를 듣고 연평도 주민들은 NLL 주변의 황금어장에서의 조업에 기대를 걸면서도 군사적 긴장에 대한 우려를 다 털어내진 못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무력 행위를 안 한다는 기본 전제는 반드시 조건이 붙어서 그 이후에 LNL이든 공동의역이든 어민들은 공동 어로수역이 지정될 경우 타 지역 배의 조업을 막아달라고도 했고 해상공원을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도 냈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또 북측이란 상대가 있고 밟아야 될 단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어민분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남북은 이번 달 열릴 예정인 장성급 회담에서 NLL 평화수역 조성을 핵심 의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이렇게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는 남과 북에게 화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겠죠. 취재 기자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 먼저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이 정확히 뭐고 어디에 있나요? 네, NLL은 이 백령도에서 연평도 그리고 우도까지 이 5개의 섬 위를 잇는 선입니다. 네. 정전 협정 때 이 유엔군이 설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북측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1973년 처음 이 선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문제를 삼았는데요. 그리고 이후 1999년부터는 이곳에서 도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제1차 연평해전을 시작으로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그리고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이 발생하면서 이 군사적으로 긴장감이 가장 큰 지역이 됐습니다. 네, 2007년 정상회담 때도 평화협력 특별지대 이걸 서해 만들기로 합의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11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만났을 때 14 공동선언에서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네. 해주와 이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이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수역의 기준선을 놓고 이 양측의 입장차가 컸습니다. 우리 정부는 NLL을 중심으로 남북이 균등하게 평화수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북측은 자신들이 임의로 설정한 이른바 서해 경비 개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도에 보시다시피 이 북한의 기준선이 NLL보다 더 내려와 있죠. 그래서 합의는 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네, 2007년 합의는 진전되지 못했고 이번에 판문점 선에선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이걸 그대로 표현했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NLL을 직접 인정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언문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 남과 북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써놨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NLL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을 하면서 2007년과는 다르게 이 평화수역이 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평화수역이 현실화되면 그만큼 군사적인 긴장은 줄게 되고 인근 주민들은 당연히 반기겠죠? 네, NLL일 때는 그동안에 이 군사적인 긴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모든 조업이 중단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물반, 고기반이라고 할 정도로 이 황금 어장이 형성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이 평화수역이 조성이 된다면 이 조업은 물론 남북 어민들 간의 공동 어장 같은 이런 협력 사업도 추진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까지 이런 남북 대치 국면에서 또 어부지리격으로 이득을 봤던 이 중국 그 불법 어선들의 조업도 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부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관계 개선 가능성을 보이는 건 바다만이 아닙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는 북한이 평양과 인천 사이에 직항 노선을 만들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중에 이카오가 북한에 가서 항로 신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나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남북 정상회담의 사전 행사로 평양 공연을 한 우리 예술단은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에 갔습니다. 당시 항공기는 서울 김포 국제공항에서 서해로 나간 다음 다시 평양 순환공항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디귿자 항로를 따라 운항했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만들어진 임시 항로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즉 이카오는 북한이 인천과 평양을 잇는 정기 항로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 평양까지 직선 거리로는 바로 휴전선 상공을 넘는 것이 빠르지만 비무장지대 상공은 비행 제한 구역이어서 당분간은 서해 직항로가 정기 항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카오는 다음 주 중 북한을 방문해 정기 항로 신설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이미 북한 영공을 개방하는 여러 노선의 국제 항로 신설도 요구해 이 문제도 협의될 전망입니다. 북한 영공을 이용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유럽을 갈 때 거리와 시간을 단축하고 유류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북한도 영공 통과료를 받아 실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받고 있어 실제 북한 상공이 개방되기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로 멈추기로 한 적대 행위들입니다. 확성기는 이미 철거됐고 탈북단체가 오늘 북으로 전단을 날리려 했는데 이것도 경찰에 저지됐습니다. 연주환 기자입니다. 대형 현수막이 펼쳐집니다. 탈북단체 30여 명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파주 통일동산에 모였습니다. 미국을 사실 그대로 부모 형제들에게 전하기 위해 오늘 또다시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고 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단체가 모였습니다. 남북 대결 부추기는 대북 전단 살포 규탄한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 격화되면서 두 단체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며 중단해달라고 했고 경찰은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전단을 실은 트럭을 에워싸고 주변을 봉쇄했고 탈북단체는 결국 살포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줄 알고 어제 그제 3일날 우리는 벌써 대북 전단을 15만 장을 김포 모 곳에서 보냈습니다. 이들은 당시 전단을 넣은 대형 풍선에 남북 정상회담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USB와 미국 돈 $1,000를 함께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단체는 조만간 남은 전단을 다시 날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단식 농성을 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30대 남성으로부터 얼굴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왜 폭행을 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장을 나와 국회의사당 계단을 올라갑니다. 한 남성이 다가와 인사를 하더니 갑자기 김 원내대표 얼굴 쪽을 가격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턱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인근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CT 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사흘째 단식 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남성은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유한국당이에요. 저는 원래 새누리당 편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마음을 바꿨잖아. 그러면 국회 비준 동의해줘야지.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선 또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두서없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당초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동은 취소됐고 여야 원내대표들은 병원을 찾아 김성태 원내대표를 위로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밤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배후와 범죄 동기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 결과 큰 문제가 없으면 단식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이 밤샘 조사를 마치고 오늘 오전 귀가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4시간 가까이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자신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밤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인사청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인사청탁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요청한 인사가 이력과 경력 등으로 보아 적합하다고 판단해 청와대에 추천했지만 정무와 외교 경력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드루킹 측에 그대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좌관과 드루킹 측의 돈 거래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좌관이 500만 원 받은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뒤에 알았습니다. 오사카 총영사 인사가 무산된 뒤인 지난 3월 드루킹이 금전 거래를 언급하며 협박 문자를 보냈고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김 전 의원은 바로 이튿날 보좌관 한모 씨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드루킹 측의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는 자발적으로 좋은 댓글을 다는 선풀 활동을 할 뿐 조작을 하는지는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드루킹에게 보낸 인터넷 기사 주소 10건은 드루킹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냈다고 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어제 뉴스 중에 속보로 전해드렸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업무 방해가 있었는지 확실치 않다는 이유였는데 그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광화문에 나와서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했던 대한항공 직원들은 더 큰 규모의 2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검찰이 조현민 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유입니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에 염려가 없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첫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한항공 직원과 시민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경영 일선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우리가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인가? 그건 아니다. 주최 측은 현재 2차 집회를 계획 중입니다. 1차 집회에서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참석하면서 집회 장소 선정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계단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최 측은 또 1차 집회 때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된 점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중 관세청이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에 대한 폭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조현아 전 부사장 시절 승무원 개개인에게 기내 면세품에 대한 판매 할당량이 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동네 아파트나 목욕탕까지 돌면서 주문을 받아 대신 사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조현아 전 부사장 재직 시절 기내 면세품 판매 압박이 극심했다고 말합니다. 각 개인에게 판매 할당량이 떨어졌고 팔지 못하면 질책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팀장님 실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고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돈으로 물건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산 물건을 다시 처분하려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주변 아파트에 대한항공 그 면세 책자를 돌리면서 사우나 같은 데 가가지고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사서 배달해드리겠다고. 승무원이 아니라 보따리 장수였다는 자조도 나왔습니다. 특히 2014년 조현아 전 부사장 땅콩 회항 직전 실적 압박은 절정이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당시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판매 목표는 역대 최고액인 약 2,300억 원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객실 서비스나 승객 안전보다 면세품 판매가 최우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노선에서 몇 팀이 1등하고 그래프 같은 게 막 있어가지고 막 빨간 스티커 막 붙어있고.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조양호 회장 본인에 대한 폭로도 있었습니다. 보통 비행기 조종실은 일반인들에게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죠. 꼭 들어가야 한다면 사전에 심사를 받고 제한적으로 허가증을 내줍니다. 하지만 조 회장은 언제든 비행 중에도 조종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특혜가 대한항공 승객의 안전보다 우선순위였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정비직 직원에게 발급한 문서입니다. 조종사가 아닌 사람이 조종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일종의 허가증입니다. 대한항공 비행 안전 매뉴얼입니다. 운항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이나 운항 안전 관계자 등을 제외하면 허가증 발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에는 이런 안전 매뉴얼과는 어울리지 않는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운항승무팀이 작성한 조양호 회장 탑승 시 참고사항이란 게시물입니다. 회장과 사장은 허가증이 1년 내내 발부되며 허가증을 확인할 필요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 회장이 조종실에 들어와 질문할 경우 모르면 솔직히 답변하라는 행동 요령도 나옵니다. 한 조종사는 실제로 조 회장이 별다른 이유 없이 조종실에 들어온 적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GPS 장치를 본인이 이렇게 가지고 계셨었는데 또 칵핏에 올라오셔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비행기 장비를 보고 좌표가 맞는지 그렇게 확인하고 잘 맞네 하고. 아시아나항공이나 다른 외국 항공사들은 회장 등 임원진이라도 필요시 별도의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조종실 출입이 가능합니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은 회사 경영과 항공기 운항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상시 출입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조원을 탈퇴시키는 직원들에게 포상금 성격의 현금을 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내부 문건에는 이런 직원들을 엔젤, 즉 천사라고 표기를 했는데 한 명을 탈퇴시키는 대가는 1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서비스는 노조 와해와 관련한 우수 사례를 취합해 100여 개의 하청업체에 전달해왔습니다. 여기에는 노조원을 한 명 설득해 탈퇴시키는 직원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 사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직원은 천사를 뜻하는 엔젤이라고 표기했다고 합니다. 엔젤은 하청업체 대표부터 팀장, 수리기사 등 직책과 상관없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었습니다. 앞서 삼성은 노사 관련 문건을 작성할 때 노조는 NJ,
문제 인물은 MJ 등으로 표기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삼성 측은 문건 내용과 관련해 실행되지 않은 다양한 검토 의견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노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측 인물들이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며 회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실제 사측에서 금품을 살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해상 크레인이 오늘 오후 전남 목포 신항에 도착했습니다. 실제 직립 작업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데 4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직립 작업은 세월호가 누워있는 바닥과 세월호의 실제 바닥 부분에 66개의 철제빔을 L자 모양으로 설치하고 이를 해상 크레인과 연결해 90도로 돌려놓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직립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수색하지 못한 기관실 등에서 미수습자 수색을 진행하고 사고 원인 조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동물원은 물론이고 경찰서 또 청와대까지 온통 어린이 세상이었습니다. 예, 화창한 날씨까지 도와주니 곳곳에서 행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일과 모레 남은 연휴 동안에는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청와대 앞마당이 운동회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김정숙 여사도 콩주머니를 힘껏 던지더니 이내 홍팀박이 먼저 터졌습니다. 청팀 문재인 대통령은 아쉬운 듯 하늘만 쳐다봅니다. 청와대는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 도서벽지 접경지 어린이 200여 명을 초청해 운동회 등 기념행사를 벌였습니다. 구름대같이 몰려든 사람들 사이로 아기 코끼리가 등장합니다. 아직 엄마 코끼리 품을 못 벗어나지만 인기는 최고입니다. 오늘은 동물원에서 마련한 아기 코끼리의 100일 잔칫날입니다. 어린이날이라서 코끼리를 오고 신기하고 재밌는 하루 일기장에 쓰기 되어서 어린이날 행사는 오늘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농악대 공연과 태권도 시범도 구경하고 해경 정찰 헬기 앞에서는 한껏 멋도 부려봅니다. 맑은 날씨 속에 오늘 포항은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흐려져 내일과 모레는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과 경남은 최고 100mm 이상, 중부지방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과 모레 비로 인한 세정 효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어린이날이라 야구장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구단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행사들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5개 구장에 10만 명 넘게 몰리면서 프로야구는 2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야구장은 오늘 하루 놀이공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신나게 놀이기구를 타고 열차를 타고 구장 곳곳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잔디 위에서 마음껏 뛰놀고 TV에서만 보던 선수들을 만나 즐거운 추억도 만들었습니다. 야구장에서 하루를 보내니까 기분이 좋아지고요. 선수들이 안 와가지고 과자를 먹는 게 가장 재밌었습니다. 가족 단위 관중이 몰리면서 LG와 두산의 어린이날 경기는 11년 연속 매진됐습니다. 오늘 프로야구는 5개 구장에 10만 명 넘는 관중이 몰리면서 2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잠실에선 두산이 1회 초 터진 김재환의 2점 홈런에 힘입어 LG를 3대 0으로 이기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LG는 6연패에 빠졌습니다. KT는 실책이 뼈아팠습니다. 1대 2로 한 점 뒤진 4회 초 KT 1루수 윤성민의 실책은 넥센 대량 득점의 계기가 됐습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한 넥센은 이후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5점을 뽑았고 KT를 10대 1로 이기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롯데는 9회 초 대역전에 성공해 SK를 8대 1로 이겼고 기아는 NC를 12대 4로, 삼성은 한화를 8대 3으로 이겼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한 교실에 가봤습니다. 8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 얘기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탈출한 아이들 얘기입니다. 모든 걸 잃고 남의 나라에 살지만 희망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아이들이 있는 요르단 자르카에 송광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은 560만 명이 넘습니다. 수용시설 바깥에 사는 난민은 520만 명으로 시리아 난민 10명 중 9명이 도시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요르단 내 전국 200여 개 학교에서는 시리아 학생과 요르단 학생이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는 실험이 한창입니다. 교실에서는 특별활동 수업이 진행 중인데요. 요르단과 시리아 학생들이 함께 모래를 이용한 공예품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과 준비물은 캐나다 정부와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이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를 떠난 지 벌써 6년. 14살 소녀 아비에르는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구에게 전해줄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أنا حاطة هدف إني أصير محامية للاجئين بسببين. أول سبب بدي أصير مثل خالتي عن اللاجئين لأنه أنا يعني بتوقع إني أكون حاسة فيهم وأقرب إلهم لأنه أنا كنت مثلهم. 요르단 아이들도 시리아 친구들에 대한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أخذوا عنا صورة كويسة يعني صرنا مع بعض دائما المشاريع مثلا إحنا ما كنا نحكي خلص سوريين ما بدنا إياهم خلينا لصفنا لهاي بعدين صرنا لا سوريين لا هم نحن 시리아 난민 아이들에게는 어린이날이 따로 없지만 언젠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은 있습니다. 다음 주 밀착 카메라에서는 국내 방송 최초로 아즈락 난민 캠프 안에서의 삶을 소개합니다. 요르단 자르카에서 JTBC 손광균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딸이 살아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37년 전 실종된 남매는 프랑스로 입양됐고 중년의 모습으로 어머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눈 감고도 만드는 불고기를 오늘은 10번도 더 간을 맞춥니다. 37년 만에 만나는 아들과 딸에게 먹일 음식입니다. 그때는 살기가 어려워갖고 그리고 아직 애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걔들 뭐 좋아하는 음식 따로 만들고 뭐 그런 거 알고 할 정신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남매는 프랑스로 입양돼 살고 있었고 오늘 만납니다. 종이에 꾹꾹 눌러 써가며 연습한 한마디. 이게 프랑스 말로 사랑한다는 거래 이게. 요게 주댐본가 뭐 하는 거. 어려운 경제 형편에 떨어져 살던 가족. 충남 아산에 살던 남매는 작은아버지 손을 잡고 부모를 만나러 서울로 가던 중 없어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실종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수십 년 동안 자식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장기 실종 아동을 수사하던 경찰이 책가방을 맨 사진에서 단서를 찾아냈고 입양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37년 만에 상봉. 남매는 중년이 돼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여전히 자식. 꿈속에 그리던 얼굴들을 보자마자 부모는 눈물이 터집니다. 보고 싶고 사랑한다. 버리는 거 아니야 엄마가. 이제 살았을 때 만나니까 기다리느냐고. JTBC 정영재입니다. 어제 오후 8시 20분 광주에서 제주로 가려던 비행기가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로 늦게 출발했습니다. 당시 군과 경찰이 수색하고 승객 19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지만 표를 못 구한 50대 서모 씨가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광주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 7명 가운데 이미 구속된 3명에 더해 경찰이 오늘 추가로 2명을 구속했습니다. 초동 대처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체포 과정에 전기 충격기도 썼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부 규제의 여파로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고 거래량도 줄었습니다. 5월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달보다 0.37% 올라 한 달 전 상승세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4월 한 달 아파트 매매 거래는 서울이 전달보다 54.6% 줄었고 경기도도 31.8% 감소했습니다. 미국 노스다코타로 가던 유나이티드 항공의 한 승무원이 만취해 기내에서 이상한 행동을 해 논란이 일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욕을 하는가 하면 승객에게 공격적으로 다가가 깜짝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항공사 측은 위탁 운영하는 노선이라며 승객들에게 적절히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오늘 정치부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지연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웃겨야 산답니다. 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이 어제 저녁 이 정당 후원금 광고를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시작부터 유명 초콜릿 광고를 패러디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예. 어떤 광고를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이 모든 건 다 정의당 광고. 네, 이후에도 무려 5개나 되는 유명 광고의 패러디가 이어지는데요.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의당. 장내 서비스 업체의 유명 광고 카피였죠. 예. 이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을 주인공으로 한 광고를 다음 주에도 조만간 2-3개 정도 더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임박했으니까 그걸 겨냥해서 내놓는 광고들이겠죠? 네, 맞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40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의당은 대선이 있던 지난해에도 정당 중에는 가장 많은 6억 5천만 원 넘는 후원금을 모은 바 있습니다. 예. 민주당도 오늘 물어보니까 다음 주쯤에 추미애 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이 등장하는 정당 후원 광고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심상정 의원은 이제 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도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어떤 후보를 겨냥한 후보를 이제 주인공으로 한 광고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는 정당 후원금 모집 광고라고요. 좀 낯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왜냐면 정당 후원금이 이 불법 정치자금 논란으로 폐지됐다가 지난해에 11년 만에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해 11월에 이 추미애 당대표를 내세워서 이 더치페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낸 바 있는데요. 여기서 더치페이는 더불어민주당 치얼업페이의 줄임말로 민주당을 후원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또 저희가 오늘 찾아보니까 바른정당도 후원 광고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당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지상욱, 오신환 의원 등이 나와서 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이 컬링을 주제로 한 광고가 제작된 겁니다. 예. 실제 컬링은 동계올림픽의 최고 관심 종목으로 뜨면서 이 바른정당이 이 종목 선택은 굉장히 탁월했는데 이 광고를 낸 뒤 바로 다음 달인 2월에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합당하면서 광고가 사실상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광고 잠깐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잘 만들고 또 바른 길로 가겠다는 뜻 좋았던 것 같은데 시간은 잘 맞지 않아서 얼마 방송하지는 못했겠군요.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가까이 하기엔 부담스러운입니다. 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야기인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자 출마자들이 홍 대표를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홍 대표는 지방선거 결과에 자신의 재신임을 걸겠다 이렇게 말한 만큼 말 그대로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강원도 지역을 찾아서 지역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해당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죠. 예. 평창올림픽은 제가 당대표 때 유치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밥 다 지어놓고 숟가락만 들고 나타나서 오히려 자기들이 한 것인 양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아,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은 본인이 당대표일 때 유치를 했고 대부분 준비를 한 거다. 이 강원도 민심을 잡기 위한 발언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앞서 키워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작 지금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홍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죠. 이 김문수 캠프는 당 공식 슬로건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예. 현재 자유한국당의 공식 슬로건은 이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바로 이건데요. 예. 이 최근 남북 대화의 기조를 비판하는 겁니다. 이 김문수 캠프는 표면적으로는 이 민생과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홍준표 대표 전략에 반기를 든 셈입니다. 예. 또 오늘 김문수 후보의 그 유세 영상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일단 흰색 점퍼를 입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로고는 보이지 않고 이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이렇게 써 있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본인의 이름과 기호만 적혀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저렇게 지금 뭐 홍준표 대표와 각자 거리를 두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표 획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일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어서는 데다가 현재 북한에 대한 여론도 좋은 상황이어서 이렇게 북한에 대한 강경 일변도 발언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김문수 후보는 그렇고요. 다른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후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광역단체장 후보들이죠. 이 유정복, 이 서병수, 김태호 후보 모두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최근 공개적으로 지나치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예. 또 일부 후보들은 이 공약을 내세워서 이 홍 대표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권영진 대구시장을 보시면 이 북한 개성시와 자매도시 결혼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고요. 이 서병수 부산시장도 이 부산 세계마술 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는 남북 대화를 평화 위장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북한과의 교류에 나서고 있는 셈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영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이 비는 중부지방은 내일 밤, 남부지방은 모레 오후쯤 그치겠습니다. 기온도 오늘보다 크게 내려가 서늘하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